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강과 함께하는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일송정 푸른 솔과 남산위의 저소나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예. 어떻게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를 직접 또 강의를 해주게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 또래, 그러니까 30대, 40대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시절 혹은 성인 시절에 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즉 박세길 선생님이 이제 지은 네. 책이죠. 이 책이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라 사랑의 어떤 바이블로 이제 여겨졌던 건데 이제 출간된 지가 뭐 벌써 20년, 9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꽤 됐죠. 네, 거의 대학생 때 많이 보는 그렇죠. 예, 특히 뭐 대학원 중에서 좀 구호주 맺혔다. 이런 분들은 꼭 읽어야 되는 뭐 그런 책이겠죠. 바이블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바이블을 쓰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뭐 감히 뭐 다시 쓰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저와 같은 일반인의 수준에서 네. 제가 아무래도 좀 학원 강사 출신이니까 조금 더 일반인보단 보통 청취자들보다 좀 디테일하게 좀 아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공부해가는 시간을 네.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학원 선생님답게 요점 정리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쏙쏙 기억되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는 건가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목이 일송정 푸른솔과 남산위의 저소나무인데요. 일단 학습 목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학습 목표는 되게 간단한 거고요. 우리 이제 보통 먼저 이제 텍스트 교재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쉬울 것 같은데, 박세길 선생님이 쓰신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네. 근데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판된 지도 상당히 좀 오래되었고, 네, 그때만 20년. 하더라도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사료라든가 어떤 조사 연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디테일이 조금 없다. 네, 요런 것, 그래서 요러한 내용을 좀 보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한국사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네. 서울대학교 이제 신입생들 1, 2학년 때 이제 교양으로 배우는 책, 과목에 이제 교재로 쓰여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조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이제 몇 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3가지를 토대로 해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고3의 기분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학생들이 국사가 그렇죠. 혹시, 수능의 예. 필수 과목으로 이제 선택이 네네. 됐죠.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일단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그 경제적인 어떤 소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는 살짝 해보는데 이 역사라는 게 좀 정확하게 네. 좀 바른 시각 갖는 게 좀 보다 더 중요하겠죠. 예. 네. 우리 방송의 슬로건이 일베를 감동시키는 다시 듣는 현대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뭐 감히 뭐 역사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저는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우리 조각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의 조각 퍼즐 딱 봤을 때는 정확한 사실, 인과관계, 전후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왜곡되거나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조각들을 하나 둘 맞춰가다 보면 정확한 실체와 진실에 접근을 하게 되고 네. 이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네. 이 얘기하다 보면 서로 기분만 상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공부해서 그런 퍼즐이 맞춰지면 그 퍼즐을 맞추는 순간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좀 네.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국사를 수능에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부터 일베까지 감동시키게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송정 푸른솔과 남산위의 저소나무인데요.
이게 언뜻 낯이 익은데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하실 건가요? 일송정 푸른솔. 이거는 그 조두남 작곡 윤혜영 작사의 선구자의 네. 노래 가사죠. 네. 그다음에 선구자 유명하죠. 그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바로 애국가 애국가. 2절에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네. 예. 오늘 이 두 노래를 가지고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곡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노래인데요. 예.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선구자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예. 이 선구자 일송정 푸른소라고 그다음에 또 남산의 저 소나무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면 네. 소나무라는 거 하는 것이 공통점이죠. 아, 그렇군요. 예. 솔하고 소나무. 그렇죠.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민족,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되게 네. 좋아하는 아,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시사철 푸른.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조선 시기, 고려 시기에 많은 지주와 절개가 있는 선비들이 네. 지주와 절개, 그다음에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나는 낙락장송이 되리라. 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또 우리 사군자와 네. 같처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과연 이 노래 두 곡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인가? 다르게 쓰여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먼저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창작과 비평이라는, 출판사에서만, 네. 출판한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는, 네. 금강소나무를 찾아서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아, 금강소나무를 찾아. 예, 경복궁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우리 남대문이 소실돼서 다시 복원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을 때 사용된 소나무가 바로 금강소나무예요. 아, 종류가 금강소나무요? 그렇죠. 아름드리고 이제 쭉쭉쭉 뻗어나는 그렇죠. 이런 소나무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에서 일반적으로 꾸불꾸불하게 자라는 네. 그런 소나무가 바로 적송. 아, 그 다음에 그렇군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원산지고 일본에서 이제 왕족의 관이라든가 뭐 그러한 고급 네네. 어떤 격식 있는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들이 바로 일본의 금송.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강소나무하고 금송하고는 다른 그렇죠. 종류인가요? 다른 겁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소나무 이야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잡았었던 이유가 이제 소나무인데,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산 현충사,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수군과 충북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외적을 맞아서 격퇴시킨, 현충사, 그 뜻을 기린 현충사에 있는 소나무가 바로 금송입니다. 아. 예. 금송이면, 그때 일본 그렇죠. 금송? 예. 그런데 이 금송, 그 다음에 우리 1,000원짜리 지폐 뒤에 있는 도산서원. 그쵸. 도산서원에도 소나무가 있거든요. 네네. 이 도산서원을 이제 복원공사를 할 때 또 심어진 나무가 바로 또 이게 금송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선현들의 역사와 얼이 담겨져 있는 공간에도 일본의 소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죠. 그걸 모르고 하셨을까요? 알면서도 그러셨을까요? 알고 했다라는 게 보통 이게 정설입니다. 헐. 예. 그 나무를 네. 바로 심었었던 분은 바로 이제 유신정권 시절에 네네. 최고 통치자이셨던 분이시죠. 아, 박정희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송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백제 시대에 문영왕릉이 발굴이 됐잖아요. 네네. 문영왕릉의 문영왕의 관이 바로 금송입니다. 아, 일본 소나무로?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문영왕이 이제 왕이 이제 승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죽게 되면 장례식이라든가 무덤을 조성하는 데 되게 대단한 격식과 네. 이런 것들 차리게 되죠. 그때 일본 쪽에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백제와 그 당시 일본의 교류가 굉장한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왕족의 관으로 사용되는 금송이 백제의 무령왕의 무덤의 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좀 우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서 그걸 이제 좀 바친다는 개념으로 선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주셨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학계의 정설인데 네네. 일본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사를 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된 것들이 보통 인나 일본 부설, 네. 칠지도라고 하는 칼을 누가 주었느냐, 일본이 줬느냐, 백제가 주었느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반가사유상, 목조 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반가사유상은 금동 반가사유상이죠. 예. 그런데 그게 아주 모양과 형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약간 생각하는 로덴 같이 생긴 그렇죠. 그런 온화한 거죠? 미소를 예.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목조 반가사유상, 일본의 국보 1호는 바로 일본의 금송으로 만들어진 게 적당하겠죠.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소나무가. 그 불상은 바로 우리나라의 소나무인 적송으로 만들어졌다. 아. 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준 건가? 주었는지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네. 만들어서 제작되어서 건너간 네. 것이 맞다. 아, 그렇겠네요. 그것이 우리나라 바로, 것과 예. 뭐 흡사하니까요. 일본 국보 1호다. 네, 아무튼 예. 뭐 소나무에 얽힌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야기. 근데 그것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 우리나라 주요한 곳곳에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도산공원 이런 곳에도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일본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네요. 도산서원입니다. 아, 예. 도산서원이요? 네. 충남 아산의 현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현충사에 일왕을 상징하는 일본 원산의 금송을 심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인지 고르시오. 1번 아사다 마오, 2번 아베 신조, 3번 이토 히로부미, 4번 도요토미 히데요시, 5번 다카키 마사오. 아, 아무튼 그러면 이 소나무와 관련된 두 곡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선구자. 이 선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서 가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노래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요 그 선구자라는 노래를 만든 조두남, 네. 그다음에 윤혜영 이 네. 두 사람이 모두 친일 행적을 가지고 있다. 아, 작곡가 작사가 두 분이 다. 그렇죠. 예. 이 작사가인 윤혜영 씨는 친일 인명사전 2권 713쪽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미 친일 인명사전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예. 분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 윤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시인이거든요. 네. 시인이고요. 보통 1940년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제가 패망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네. 바로 이제 아주 강장 그 극심한 우리 국사교과서에서는 뭐 일제가 그 우리 민족을 수탈했었던 뭐 병참기지화 정책, 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1940년대 활동한 시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로 노래나 시인은 그 용정의 노래, 만주아리랑, 그 다음에 척토기, 낙토만주 이런 노래들을 이런 시들을 썼습니다. 예. 네. 뭐 낙토만주 이런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 일제가 그 예.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침공을 하면서 네. 만주국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정부 괴뢰국을 세우게 되죠. 예, 예. 그때 그 만주국의 슬로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족 협화, 그 다음에 락토만주 또는 왕토만주가 되는데 아. 오족 협화는 그 동북아시아의 5민족, 네. 즉 일본 민족, 그 다음에 중국의 한족, 네. 그 다음에 그 몽골족, 네. 그 다음에 그 여진족, 네. 그러니까 만주족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이 5민족이 협화, 조화를 이루어서 협동하면서 사는 낙원과 같은 락토 만주를 만들어가자. 아, 낙원 같은 땅, 그렇죠. 만주 이런 예. 뜻이군요. 아, 뭐 뜻만 듣기에는 좋은 말 같은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노래는 우리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그 건전가요처럼 이 낙토만주라고 하는 노래는 만주국에서 정책적으로 보급됐었던 노래고요. 아, 그렇군요. 만주국 또 아리랑만주라고 하는 노래는 그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서 만선일보의 그 신춘문예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일단 뭐 잘 쓰긴 잘 썼던 모양이네요. 이런 거 당선도 되고 하셨던 거 보면. 뭐 속된 말로 글빨이 좀 있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글들이 주로 이제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름다운 땅 만주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상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말 치밀하게 친일 행적이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윤혜영 시인이 직접 작사하신 것이 선구자의 내용이라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작곡가이신 조두남 씨는 어떤가요? 이 조두남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요. 네. 보통 만주에서 이제 활동한 거고요. 예. 이 작곡한 그 선구자는 원래는 용정의 노래. 그러니까 그 용정이면은 그 이제 만주에서 용정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문익환 목사님, 네. 윤동주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뭐 신민회라든가 그 독립운동 기지라든가 네네. 그런 많은 애국지사들이 활동했던 공간인데 이제 그와 동시에 만주국의 동네 이름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용정의 노래.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조두남 씨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연변에 계셨던 음악계 원로인 김종환 선생께서 네. 2002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조두남 씨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전쟁 협력의 성격이 짙은 징병제 만세, 황국의 어머니, 어머나. 뭐 이러한 만주국을 그러니까 일제가 건설한 만주국을 찬양하는 내용, 네. 뭐 아리랑 만주 이런 노래를 작곡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분이 해방이 되고 나서 경상남도 마산에 정착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음악적인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유능하고 유명한 실력 있는 이제 작곡가다 보니까 마산에서 조두남 기념관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런 뭐 징병제 만세 이런 걸 만든 줄 모르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마산 시민단체라든가 역사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저항과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두남 기념관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 마산 출신의 음악가들, 예술인들의 어떤 박물관, 기념관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게 되는 적도 네. 있다. 그래서 이 조두남 씨는 친일 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는 되지 않았다. 아,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번에 만약에 편찬을 하게 된다면 이분 역시도 들어가야 인물 중에 한 분이시겠네요. 반드시 저는 등재되어야 하는 인물이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이건 낙토만주와는 또 달리 징병제 만세, 황국의 어머니. 예. 아,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요. 근데 이런 작사가와 작곡가가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선구자라는 예. 거죠. 뭐 이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좀 나오나요? 노래 가사나. 그 노래 가사 보면 이 선구자라는 건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작곡가, 작곡 작사가의 언행, 네. 행적을 살펴가다 보면 이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네. 그다음에 뜻을, 예. 그래서 어떤 앞서가는 사람인데, 예. 이러한 것들의 선구자를 보면은 친일과 만주국을 찬양하는 선구자, 아. 만주국을 건설하고 만주국을 번영시키고 발전시키는 선구자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는 아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오히려 독립운동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뒤떨어진 사람들이고 앞서서 일제 부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선구자다. 그렇죠.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옹호하고 찬양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군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첨가할 거는 뭐냐면요. 네. 연변 출신의 그 작가, 고현 이제 평양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현산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조두남 씨하고 친분이 있었던 이제 연변 음악계의 원로인 김종환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 김종환 선생님한테 유현산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1995년 5월에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조두남도 징병제 만세, 황국의 어머니라는 친일 노래를 작곡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런데 김종환 선생이 1944년 조선 청진에 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골목에서 나붙은 악극단 포스터를 보았다. 그런데 예. 그 악극단 포스터에 조두남 작곡으로 된 간첩은 날뛴다 라는 포스터가 있었다. 예, 간첩은 날뛴다. 뭐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이 공연을 이제 관람을 하게 됐는데 예. 이 내용은 뭐냐면 간첩들이 경찰서를 이제 습격하고 공격하는 것을 주의하고 이것을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간첩은 날뛴다의 간첩은 항일 세력, 우리 독립운동가들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가 몇 년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944년. 그때면 아직 독립하기 전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 경찰을 습격하는 건 대다수가 항일 이 독립 세력들인데 예. 이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정의 노래, 요것과 관련돼서 용정의 노래를 선구자로 뜯어고쳤다라는 것도 제시한 분이 바로 유현산 씨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렇게 알고 보니까 선구자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선구자 노래 참 멋지게 부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마치 애국을 하는 노래인 것처럼 예. 부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걸 좀 알고
부르시지 마셔야 될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참 일송정 푸른솔과 어쩌고 하는 선구자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의 낱말 중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해 노력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의미하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선구자 2번 귀요미 3번 까도남 4번 쩍벌남 5번 독립투사. 그리고 애국가 역시도 그렇다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듯한데요. 왠지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애국가의 작곡가 작사가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유명한 작곡가죠. 안익택 씨가 그렇죠. 작곡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작사는 윤치호 네. 씨가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작사가인 윤치호 선생님 먼저 이제 살펴보면, 네. 우리 윤치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윤치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영의정 윤두수의 둘째 아들 윤훈의 8대 손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명문 귀족 가문인 거죠. 그 출신이고요. 윤보선 대통령의 오촌 당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 가담을 했다가 갑신정변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을 하고 독립신문 발행인, 독립신문사 사장,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만민공동의 최고 지도자. 그러면 독립운동가 아니신가요? 독립운동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변절을 하게 되시는. 예.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성학교 교장.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투옥 생활까지도 하셨던 분입니다. 백오인 사건이 뭐 어떤 건가요? 예. 이 백오인 사건은요, 1911년에 네.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있어요. 일본 총독. 네네. 총독을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일제가. 예. 그렇게 돼서 그렇군요. 600여 명이 체포가 되고 그중에 105명이 기소가 되고 이제 기소가 아니라 구속이 되는 네네. 그런 사건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백오인 사건 때문에 신민회가 해체되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던 네네. 신민회가 해체되는, 여기에는 뭐 안창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뭐 양기탁 선생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러면 독립군들을 오히려 와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예. 조작을 한 사건이었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것에 연루가 돼서 일제히 투옥이 되기도 했던. 그러면 상당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렇죠. 이제 그 한일 합방이라고 하죠. 그 네네. 일제가 국권을 강제적으로 침탈한 1910년 경술국치가 되는 경술국치 때부터는 계속 그 이전과 전후 시기에는 독립 활동, 또 실력 양성 활동을 네. 되게 많이 하셨는데 1920년대 들어서 이분이 이제 변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안타깝네요. 뭐 교풍회라든가 각도 조선인 대표자 대회, 조선인 산업 대회 이런 친일 단체에 들어간다거나 네. 일본의 제국주의에 이제 손을 잡게 되고, 그다음에 또 1937년에 만주가 일제에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네네. 이때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의 상무이사, 국민총력 조선연맹 이사, 그래서 친일 부역 활동을 하게 되고요. 1941년에는 친일 세력을 총망라한 조선 임전 보국단, 임전이 뭐 전쟁에 임하는 보국, 그렇군요. 나라의 은혜를 갚는 여기 단체의 고문, 그 다음에 1945년에는 귀족원 의원을 지낸 네. 친일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뭐 이런 단체.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런 분이 작사를 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애국가가요. 그러면 가사를 좀 같이 먼저 볼까요? 예, 가사를 본 다음에 이제 안익태 작곡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글쎄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 그렇게 친일스러운 내용이 있나요? 뭐 1절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그 애국가 가사에 보면은요, 그 구체적인 지명이 이제 백두산이 나오고요. 네. 백두산 당연히 우리의 산인 그렇죠.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 동해 네. 바다 나오고, 동해 바다가 바로 이제 일본 해도 아니니까. 그죠. 동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1절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절부터 네. 이제 되는 거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에서 이 모든 구절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 남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거는 이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일반 명사예요. 네. 뭐냐면 뭐 어지간한 웬만한 고장과 동네에는 남산이 다 있어요. 그 마을의 앞에 있는 산이 남산이죠. 남쪽산. 예, 예. 그리고 여기서 남산은 보통 이제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의 바로 정면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남산인 거고요. 네네네. 남산은 뭐 예전에 목멱산, 인경산 뭐 이렇게 불려있던 거고 네. 목멱산이라고 하는 뜻의 목멱은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춘다. 그래서 네. 임금님이 행차할 때 다 백성들이 이제 머리를 숙이는 예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경복궁 앞에 있으므로 네네네. 임금님에게 조선 왕조의 우리나라의 예를 취하는 산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 위에 이 남산이라고 하는 이 목멱산은 여기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네.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일제 수탈과 침략이 노골화되면서부터 여러분들 그 총독부 이전에 만들어졌던 게 바로 통감부죠. 조선 통감부. 예, 이 통감부가 바로 국사당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남산에 위치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국사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태조 이성계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인 무학대사의 그 무학대사를 기리면서 조선의 번영과 발전, 왕실의 안녕을 제사 지냈던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통감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조선 통감부 밑에 조선신궁이라는 일본의 신사가 네네.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의 시작을 했던 그 선조들의 신당 같은 것을 쫓아내고 그렇죠. 일본 통감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일본의 신을 모시는 장소가 그렇죠.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멱산의 의미가 없게 됐네요. 이제 목멱산은 산 자체가 그렇죠. 조선의 머리를 이렇게 굽히는 건데 이건 뭐 머리를 굽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위에 올라선다 뭐 이런 의미가 돼버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위치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또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소나무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나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바로 이제 소나무죠. 보통 일본을 상징한다 이러면 보통 뭐 사쿠라, 매화가 아니죠. 사쿠라 즉 벚꽃나무, 벚나무를 이제 상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이제 분포하는 나무예요. 네. 그리고 남산에서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조선신궁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소나무를 이제 인공적으로 조림을 하게 되는 거죠. 일부러 옆에.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조선신궁의 넓이가 그 어지간한 그 대학교의 캠퍼스 면적하고 캠퍼스 면적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럼 그 넓은 공간에 뭐가 있는 건가요? 조선신궁 안에? 예, 조선신궁 자체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매일 거의 하루에 5천에서 6천, 7천 명의 인원이 조선인들이 가서 참배를 강요받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배를 하듯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신을 모시라고 일부러. 그렇죠. 그런데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냐 일본 소나무냐를 확증하는 증거가 사실 뭐 거기에는 우리나라 소나무가 많거든요. 적송이 많은데 그쵸. 이 철갑을 두른 듯한 그러니까 철갑을 두른 소나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철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갑옷인데 이 철갑은 보통 일본의 사무라이들, 뭐 쇼군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입었던 그걸 보면 되게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나는 이런 갑옷이거든요. 이게 바로 철갑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철갑이 있지 않나요? 갑옷 같은 게? 예, 우리나라에도 철갑이 있었던 게 이제 가야 시대, 그 삼국 시대에 그 변한 지방에 이제 철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요때 그 가야국에서 만들어진 갑옷이 통철갑이에요. 이런 거고 요때만 있었고요. 고고학적으로 가장 가장 오래된 갑옷이 발굴이 된 것이 그 백제가 멸망할 때 이제 공산성 지금 이제 공주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공주의 그 연못에 그 우물터가 되겠죠. 연못에서 발굴이 된 갑옷이 왕 또는 왕의 버금가는 사람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갑옷이 발견이 됩니다. 고위층 입었던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 근데 요 갑옷은 찰갑이라고 해가지고요. 종이라든가 이게 우리나라 전통의 갑옷인데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인데 종이라든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갑옷을 찰갑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철로 만든 철갑이고 우리나라는 종이, 가죽, 오칠을 해서 만든 찰갑이다. 이게 그렇죠. 전통적인 예. 갑옷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바람설이 불변하다라고 네. 하는 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고려 시대에 우리가 이제 몽골한테 이제 침략을 좀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해 그 몽골의 간섭을 조금 당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몽고에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와 몽고의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3차례 정도 원정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태풍이 불어서 그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아, 일본 입장에선 태풍이 고마웠겠네요. 그렇죠. 아주 땡큐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바람이다. 그래서 신풍. 아. 일본어로는 잘 아실 텐데 카미카제가 되는 겁니다. 카미카제가 그 자살 특공대.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그렇죠. 도와주는 의미로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서리도 이제 일본에서는 뭐 좋은 의미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바람, 서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상징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 그러면은 뭐 간신, 그다음에 또 뭐 외세 침입, 네. 그다음에 시련, 뭐 시련,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도 봐도 그렇죠. 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맞습니다. 게 관동별곡에도 나오고 송민곡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그 문학작품 몇면이 네네.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것이 우리의 기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므로 시련이 우리의 기상. 예. 그러므로 남산의 소나무는 철갑을 둘렀으므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소나무가 아니다. 일본의 신궁을 지켜주는 소나무이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네.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거기다가 바람이 불변한 그렇죠. 그런 것은 예. 일본 스타일의 예. 이 가사다. 이게 뭐 이렇게 보시면 제주도의 도가다. 이러면은 뭐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작사 작곡가가 뭐 제주도 출신이다. 뭐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뭐 전혀 아니죠. 이게 예. 불변하다 이러는 것 자체가 또 예. 의미가 괜히 이렇게 가사를 쓰진 않았을 텐데요. 예. 아무튼 좀 그러고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예. 네. 그리고 뭐 또 있나요 그런 게? 그다음에 이제 3절 뭐 시간 관계상 뭐 네. 3절은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일본의 건국신으로 이제 추앙받고 있는 신들이 해의 여신, 달의 신, 그러니까 해와 달의 신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 보면은 이제 가사를 보면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 공활하다라고 하는 건 맑고 아주 그쵸. 깨끗하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드러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인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어,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3절의 앞부분은 맑은 하늘에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뒷부분은 밝은 달을 상징하는 거죠. 아 해와 달이 일본의 신. 을 상징하는 네. 거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고전 문학이라든가 문학 작품에서도 그 해는 해하고 달은 임금님을 네.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그것을 우리 민족 전체로 그 동화시켜서 해석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해석상에 이제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네. 더군다나 애국가라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지 왕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노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국가가 만들어졌을 때는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의 예.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이 없어요. 아주 깨끗한 파란 맑은 하늘이에요. 그럼 햇살이 굉장히 비치겠죠. 사방팔방.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길승천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해가 떠 있는데 이렇게 빛이 비치는 그렇죠. 그 모습. 그러네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오싹한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달 같은 경우에 네. 우리 고전 문학에서 달이 나왔었던 노래가 이제 백제시대 가요인 정읍사. 그래서 네. 달님한테 막 빌어요. 그래서 우리 장사 나간 남편이 무사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원앙생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님한테 빕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합니다. 왕생, 극나가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원의 대상,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런 상징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것과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일본의 정서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런 노래가 어떻게 애국가가 됐는지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거죠. 예.
다음 중 일제강점기 서울의 남산에 조성되었던 조선신궁에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했던 것을 고르시오. 1번 댓글 달기 2번 NLL 대화록 공개 3번 촛불 집회 4번 물대포 발사 5번 궁성 요배. 네, 그럼 작곡가인 안익태 씨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안익태 씨가 친일파였다 이런 얘기는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근데 예,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친일 행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예. 잘 몰라서요. 안익태 씨는 1906년에 태어나서 1965년까지 살았던 우리나라의 작곡가입니다. 네. 평안남도 평양 출신이고요. 예. 종로보통학교, 평양 숭실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하고 또 지역적 학교에 또 인연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1921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음악 특기자로 입학을 하게 되죠. 일본에서. 역시 다들 또 실력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1930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종전 직전이니까 이제 1945년 그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까지 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일본하고 이제 그 동맹국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고 그 나라가 그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상당히 친일적인 예. 색을 띌 수밖에 없었던 또 환경이기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안익태 씨는 1921년에 이제 일본으로 간 다음에 1955년 광복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야 고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보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그 시기에 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외국에 가서 유학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갔다는 거 상당히 집도 그렇죠. 부유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체능, 네. 음악과 미술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 거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더 우리나라 독립에 오히려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참 예.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익택 씨가 작곡하신 곡이 유명한 곡이 있나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네. 그 안익태 씨가 이 작품이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네. 라고 얘기한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현악을 위한 한상곡 에텐라쿠라는 오케스트라 음악이 있어요. 에텐라쿠? 예. 이거 이름이 살짝 일본스러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에텐라쿠는 일본 천황 즉위식 때 연주가 된 작품이에요. 천황 즉위식 때 연주가 그렇죠. 됐다. 어마어마한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사랑받은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요 똑같은 이름의 에텐라쿠는 원래는 일본의 궁중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중음악을 그 당시에 맞게 현대음악으로 서양음악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일본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노래는 그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일본의 근대 창가로 일본의 정신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제 평가가 내려져 있는 작품이죠. 네. 한국의 작곡가인데 일본의 정신이 깊이 배어 있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곡을 또 최고의 곡이라고 꼽고 계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텐다쿠. 예. 네. 그리고 이제 안익태의 스승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네. 있는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분은 바로 이 사람은 그 독일의 음악가인데 네. 일본 탄생 2600주년 축전곡을 세계 최초로 지휘합니다. 스승님도 만만치 않군요. 예. 네. 아무튼 그런 분 밑에서 자랐으니 지도를 받았으니 또 그럼직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를 또 작곡을 하시게 됐는데요. 예. 처음부터 어떻게 애국가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드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전혀 그런 건 아니죠. 하다 보니 만들어진 건데 이 하다 보니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왜냐면 1942년에 만주 축전곡이라는 노래를 의뢰받아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만주 축전곡이라면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가요? 오족 협화, 락토 만주, 만주국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주를
축하하기 위한 그렇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주를 축하하기 예, 예. 위한 그런 노래란 말씀이시죠?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에 불러줬던 노래다. 이러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인데요. 다 만주국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죠. 네. 결국엔 일제를 찬양하는 노래인 그렇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바로 만주국 축전곡이 네. 한국 환상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역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만주국이 망했단 말이에요. 아, 이 노래를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아깝구나. 그리고 이거 친일파 몇 명, 일본 애들 몇 명만 좀 아니까 이거 좀 아깝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한국 환상곡으로 바뀌고요. 그 중에 일부가 4악장에 있는 노래 일부가 애국가가 되겠습니다. 와, 정말 한마디로 이게 뭐 만주 축전곡이라고 하지만 친일, 그러니까 일제 찬양곡이었다가 그게 한국 환상곡으로 바뀌고 그 중에 일부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유, 속상하죠, 그냥. 이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와, 정말 황당하네요. 황당할 지경이네요. 예. 야,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부터 시작해서 작사, 작곡가가 모두 친일행각을 하신 분이고, 그것도, 친일행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노래 자체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으면 또 봄직도 한데, 예. 작곡부터 시작해서 작사까지 친일의 색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노골적으로 묻어있는 곡들이 이렇게 바로 애국가가 되었고, 네. 예.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호 씨는, 네. 친일인명사전 2권 697쪽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안익태 씨는 친일인명사전 2권, 같은 책이죠. 448쪽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 두 곡, 애국가 그리고 선구자 굉장히 유명한 두 곡인데요. 이 두 곡이 모조리 친일파들에 의해서, 친일파들, 그것도 아주 짙은 색채를 지니고 있는 친일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었다라고 하니까 애국가를 부르기도 겁나고 선구자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속이 무너지지만 중요한 강의 내용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요점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요점 정리는 뭐 간단합니다. 네. 일단 애국가를 부를 때 네. 우리 국민의례로 이제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애국가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애국의 시작이고 나라의 정기를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외에도 좋은 노래 뭐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익태만큼 능력이 있는 실력 있는 음악가가 없나요? 많죠.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의 힘과 지혜. 남대문이 불타도 우리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IMF 때 시련 고난 있어도 금모기 운동하면서 나라 살렸잖아요. 그렇죠. 뭐 6.25 전쟁, 뭐 임진왜란, 나라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온 국민의 힘과 지혜로 단결해서 극복을 하고 네. 발전시켰었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애국가는 우리 국민의례 국민의례 때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부릅니다. 그렇죠. 이런데 이런 부끄러운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잡는 것이 맞다. 네, 그럼요. 예. 참 오늘 일송정 푸른 솔과 남산 위의 저 소나무라는 주제로 선구자 그리고 애국가의 진실에 대해서 닥터 가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1편부터 이렇게 세면 앞으로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걱정입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